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까 이제 쭉 그 말씀 중에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은 고모님들을 모신 게 뭐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 다담 EMBA 최고 경영자 과정 2021년도 제1회 특강에 제가 이제 초대 강사로 오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다담 EMBA 최고 경영자 과정 일전에 제가 이제 우리 최성태 회장님 취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축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다 찍어놓고 보냈더니 다시 찍으라고 그래서 왜? 다담 엠바 최고 경영자가 뭐예요? 아! 순간 다담 EMBA하고 엠바는 천지 차이인데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 EMBA라고 써있으니까 다담 엠바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더니 혼만 나고 다시 다 찍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절대 앞으로 다담 엠바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각하죠. 우리가 레이스 어게인스트 로봇하고 경주? 이길 수 있을까?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그런 고민들 또 이런 로봇하고 싸워가는 이 과정 중에 세상의 일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은 간단히 오히려 넘어가고 왜냐하면 많은 얘기를 듣고 보고 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아마 미래 쪽으로 좀 가고자 하는데 특히 포인트를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기술 쪽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이렇게 하면 기술에 포커싱이 된 주로 공급 사이드에서 기업 차원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이걸 끌어나가는 미래를 바꿔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수요 측의 요인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 그건 문제가 없을까? 수요 측 요인들 중심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하고 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하고 정말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이 우리 대학에 있는 로봇입니다. 대학에 있는 로봇인데 대단한 로봇이에요. 보실래요? 로봇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 연구진이 일상생활에서 도구 조작이 가능한 사람손 같은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국제 로봇학회에서 최고 논문상까지 받은 로봇손의 놀라운 움직임을 TJB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너무 비싼 로봇이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 저하고는 그 손하고 악수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붙여놓은 손이고 저기에 아까 그야말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그 로봇 손들은 저희들이 이제 저보다 더 VIP가 오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만드신 거고요.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로봇 손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거다. 우리가 이제 11월 2일 날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게 됐는데 그 30주년 때 나름 행사를 의미 있고 재미도 있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재미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일수로 아까 개발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있게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보는 순간 자, 저 손가락이면 피아노 친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좀 연주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다 포기하고 해야 됩니다.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피아노 치고 그 피아노를 그대로 자골대에다 갖다 놓자. 자골대 로비에 깔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 그 로봇이 피아노 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좀 계속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대단한 로봇하고 이제 협업을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일이라.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율리백이라는 분이 일과의 인생을 일이라는 에스프레소에 들어가는 달콤한 크림을 더해서 인생이라는 한 잔의 맛있는 카푸치노를 완성한다. 멋있는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로 이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분 계세요. 그래도 아마 이렇게 일과 여가가 섞여 있는 이런 라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입혀놨으니 괜찮은 라떼죠. 근데 제가 많이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일이라 난 이거 같아요. 아메리카노 뭐 크림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커피 하나 들고 그것도 앉아서 먹는 여유도 없이 그야말로 일에 미쳐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제가 현재 이 총장들이 고마운 게 뭐 나름 총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태 일에 미쳐 살다가 이제 조금 사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생들도 저도 잘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메리카노처럼 살았어도 일이라는 건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세 사람이 이제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데 세 사람 표정이 너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인상을 딱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보면 몰라? 나 벽돌 쌓고 있잖아. 노가다 한단 말이야. 대단히 힘들죠. 다음 분은 그냥 덤벼러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 지금 돈 벌고 있어. 가족들 내가 살려야 되죠. 한 분은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 마음의 평온을 알고 갈 수많은 신도들을 보면서 나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메리카노처럼 살았지만 나름의 일의 의미는 굉장히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평생 사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노동의 특성이에요. 노동이라는 건 우리 인격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AI라는 이름으로 노동이 사람도 아닌 것이 일 다 하면 됩니다. 그게 당연히 저장이 돼요. 해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노동을 제공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노동의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일의 의미 또는 어떤 노동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호모사피언스 슬기로운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호모사피언스보다 더 유명한 게 포노사피언스 핸드폰 인간. 뭐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계속 이제 바뀌는 건데 우리가 호모사피언스 놀이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아카데미크스 학습하는 인간 그 다음에 호모파벨 도구를 사용하는 일을 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 호모사피언스의 역할들 하고 있는 일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분 중에 우리가 놀거나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일만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일이 적절하게 이제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커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일과 그러니까 놀이와 그 다음에 학습과 일들이 순차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는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해오잖아요. 놀이. 그러다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교만 딱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걔들은 학습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놀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놀이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야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학교 졸업하고 나면 일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근데
저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세대도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도 일하기 전까지는 주로 놀이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릴 때 공부한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느라고 반짝, 그 다음에 아마 대학 들어갈 때 반짝, 그 전까지 맨날 밖에 나가 축구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그 고모 파괴에서 이게 일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일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이제 대부분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하는 측면이 있고 고용 측면이 있어요. 사업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들, 기업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고용 측면에 대부분 근로자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회색 지대가 중간에 그레이 존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독립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건 분명히 사업주 범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용적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된 형태. 이런 식의 현재도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특수형태 중소근로자, 특고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 여기에 있는 이제 중간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봐야 하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음식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의 놀이와 학습과 일들이 서로 이제 혼재 이렇게 섞여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거 이제 OECD에서 분류할 때 기술 진보, 세계화의 진전, 인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 위에서 본다면 우리가 산업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활동 그거를 생산하는 사업주,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사이드에서 또 한편으로는 수요 사이드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급 사이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이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효과들. 결과적으로 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기술이 그대로 일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가능화 효과라는 형태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인간의 욕망들이 필요성에 따라 소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또 어떤 일의 형태가 미래가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이제 하나씩 본다면 기술 진보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자료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해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좀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혁명이 뭐냐? 혁명이란 테러단이 아니라 프랑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왔던 것처럼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 조금 뭐 개선되고 그런 건 안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산업혁명 탄생 원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의 가능한 효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인간 욕망이 두 개가 공진화, 코이볼루션, 같이 공진화해가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탄생을 한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기술 중요하죠. 그럼 시장이나 조직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은 우리가 조금 배제를 해야 돼요.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측의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관철에서 에디슨 전기를 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1900년이죠. 이게 1900년 맨하탄 거리 5번 뉴욕의 5번가의 거리랍니다. 지금 뭐에 전부 마차들이잖아요. 대마차들이죠. 근데 여기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또 똑같은 거리랍니다. 근데 여기 13년 후에 그 1913년도에 뉴욕 5번가 맨하탄 거리인데 여기에 다 차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마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뭐 비슷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1900년 그 당시에도 13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급속히 바뀌었는데 지금의 기술력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요 마차를 탔던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 부르주아들 그분들 충분히 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 하나 그리고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는 1908년에 미국에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귀족 부자 아니어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가 충분히 창출이 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됐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이 또 바뀌는 게 AI가 이렇게 바뀌면 지금 자 이렇게 보시자고 우리가 지금 시대 자체가 초연결성, 초지능성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에서 인공지능으로 가면서 또 엣지 컴퓨팅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는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건데 엣지 컴퓨팅은 핸드폰처럼 이렇게 단말기 단위로 그야말로 AI가 탑재되는 그런 컴퓨터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엣지 컴퓨팅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물 지능이죠. 우리가 IoT라는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인데 여기는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사물 지능. 그래가지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사물 자체에 인공지능이 장착이 돼서 사물이 이제 이렇게 지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AIoT 기능까지 가게 되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능중사회,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으로 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산업혁명의 역사들이 산업사회에서 좀 바뀌게 되는데 이건 보도록 하시죠. So a final experiment that I want to mention to you is our fairness study. And so this became a very famous study, and there's now many more because after we did this about 10 years ago, it became very well known. And we did that originally with capuchin monkeys, and I'm going to show you the first experiment that we did. It has now been done with dogs, and with birds, and with chimpanzees. With Sarah Brosnan, who started out with capuchin monkeys. So what we did is we put two capuchin monkeys side by side. Again,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We take them out of the group, put them in a test chamber. And there's a very simple task that they need to do. And if you give both of them cucumber for the task, the two monkeys side by side, they're perfectly willing to do this 25 times in a row. So cucumber, even though it's really only water in my opinion, but cucumber is perfectly fine for them. Now if you give the partner grapes, the food preferences of my capuchin monkeys correspond exactly with the prices in the supermarket. And so if you give them grapes, it's a far better food, then you create inequity between them. So that's the experiment we did. Recently we videotaped it with new monkeys who had never done the task, thinking that maybe they would have a stronger reaction, and that turned out to be right.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자, 이것처럼 이제 원숭이도 사실은 저렇게 어떤 불평등이나 자기가 부당이 되고 가는 걸 참지 못하잖아요.
아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포도를 주는 건 보상인데 돌멩이 건네주는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과업이잖아요. 그리고 과업을 자기가 제대로 수행을 해야 이제 포도를 주는데 저는 포도를 주고 나는 오이를 줘. 그래가지고 얘가 He tests rock now against wall.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벽에 투디러 가야 돼. 돌멩이가 혹시 잘못되나? 이 빈 걸 내가 잘못된 걸 주고 있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사실 보상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 이런 모습들. 어쨌건 이게 이제 우리가 노동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의 특성도 있고 이런 식의 노동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사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1919년도에 이제 아이엘오가 설립이 됩니다. 그 아이엘오가 노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소비엣이 이렇게 공산화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 노동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이엘오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이엘오 설립의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첫 번째가 사회적 이유입니다. 보니까 뭐 아동 노동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데 도저히 목불인견 볼 수가 없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런 인간적으로 우리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경제적입니다. 사실 사회적 이유는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얘네들이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걸로 덤핑을 하면 선진국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이 저렇게 장시간 노동 등등해서 덤핑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 기준 설정을 해서 너희들도 그 이하는 안 돼. 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 설립들 이유입니다. 그게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인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정치적 논리야.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에트 공산화된 걸 보면서 이래 놔뒀다가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못하면 공산화될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을 만들어 공동대장을 만들어줘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1차, 2차 되면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노동이 다른 이런 특질을 띠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3차로 넘어가고 이제 4차가 되면서 전혀 다른 측면의 노동이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혁명 경화의 동인들인데 여기 5가지 축이에요. 이 5가지 축들이 저는 쉽게 이렇게 AI가 장착이 된 ICBM은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ICBM인데 그게 AI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 그 다음에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형태의 5가지 축으로 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이거 다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면 요 알파고 옛날에 2016년도에 그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한판 이긴 게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을 명승부예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사람이 이 인공지능을 바둑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바둑에서 인공지능한테 진다는 걸 상상을 못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리가 그게 알파고 마스터한테 박살나게 깨지고요. 이 알파고리가 알파고 제로를 100대 빵을 한 번도 못 이겨요. 그 정도로 이미 이세돌이 못 이긴 알파고리를 알파고 제로는 100번에 100점 100배 그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세돌이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긴 인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율주행차인데요. 이거 잠깐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 주관 자율주행차 경기대회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우승을 했어요.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반응이 시큰둥해. 야, 반응이 왜 그래? 2등이 성균관대학교 3위가 카이스트. 진짜? 그거 대단한데 왜래? 되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홍보하느라고 아까 그 대도서관이라는 유명한 파워블로그입니다. 그 양반을 이제 학교에 모시고 와서 좀 찍고 홍보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 대학이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아주 좋은 대학인데 앞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너무 약해서 보고 있고 자율주행차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크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4단계부터는 손도 떼고 눈도 감고 있어도 되는데 4단계부터는 마인드까지 오프, 정신줄까지 놓아도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부분들이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CES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건 뭐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운전자 한 명 태운 차가 자율주행차가 앞에 그냥 그대로 달리면 10명을 뭐 다치게 할 수 있는 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핸들 꺾어가지고 운전자 한 사람 희생시킬래? 아니면 그대로 달려가지고 10명을 죽이래? 대부분 사람들 이를 선택해요. 근데 이렇게 짜진 요즘 이거 자율주행차 살래? 대부분이 안 살래.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일 거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공장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디다스가 공장들을 연간 한 4켤레 100만 명 정도로 하던 것들을 독일하고 미국 아틀란타에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뒤에 접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접었는데 왜 접었는지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 이런 3D 프린팅이나 이런 기술들이 원재료 가죽 같은 거 제대로 찍어내줬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 측면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게 제가 2015년 16년이요? 15년 그때 이제 저게 나왔을 때 보면서 야 정말 심각하다. 우리 제조업에 리쇼링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잡을 잃을 텐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잡을 잃으면 결과적으로 아디다스 신발 사시는 게 누구야? 이 사람들일 텐데 이미 선진국은 다 신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신발 달아 떨어질 텐데 이 사람들 신규 수요들이 참출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고민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수요 요인도 클 겁니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나면 그쪽에 발전이라는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누군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 넘어가고요. 이 로봇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봇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진보, 기술의 가능한 효과로 엄청나게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세계화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지구촌 제가 하나를 작아야 되는 건 지구촌이라고 해요. 지구 하나의 작은 마을로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을 다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도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서 이제 아무 때나 컴퓨터로 데려다 일시킬 수 있는 형태로 아웃소싱을 했었잖아요. 근데 수요 측면에서 지금은 직구란 이름으로 세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상을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장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세계에 있는 다른 걸 싼 거, 좋은 거 이걸 사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지구촌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이렇게 참 피라미드인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우리가 종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71년생, 만 50대 분이
제일 많다고 해요. 이 코호트로 보면 72년생이 94만. 오히려 이제 가장 큰데 그때 뭐 5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막 90만이 다 넘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여기까지 막 올라가 있으니까 엄청난 조용이 되고 여기는 작년에 우리 신생아 수가 27만이에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되면 뭐 자원변동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뀌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 산업 부서도 바뀌어요. 실버 산업이죠. 헬스케어라든 이런 들어가는 그 저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정말 위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대학의 위기 관련한 특강을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2024년 되면 전국에 대학 25%를 신청을 한 명도 못 줍니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상의 12월 19일자인데요. 2020년 되면 이제 절대 일부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미 감소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생아가 27만이고 돌아가신 분이 30만, 한 3만 정도 감소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0만 명 넘었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이쪽 진행이 돼. 이거는 그야말로 팩트잖아요. 이미 예측치인데 예측치보다도 더 심하게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런 인구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때문에 여기 보면 대학 정원이 55만 명인데 지금 이제 학령 인구에 대학 수능 시험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달입니다. 그 정도. 뭐 다행히 정말 저희 대학은 이제 주문율 100%로 다 뽑았습니다만 뭐 인근에 있는 대학들 거의 다 못 채웠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충청도 여기는 보면 여기 이제 학령 인구가 이만큼인데 대학은 이만큼이에요. 그게 뭐 충청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또 질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사람들 10년 내에 대학이 절반 사라지고 프라이라는 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교육도 엄청나게 바뀌고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좀 혁신을 하자는 취지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관 변화예요. 그런 가치관은 그 인간의 주관적인 이제 욕망이 수요 측의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와 욕망 항상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욕구는 니즈라고 하고 욕망은 디자이어 그리고 원트라고 합니다만 욕구는 다들 그러시죠. 지금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 이런 상태, 결핍이 있는 상태를 욕구라고 한다면 욕망은 이 욕구, 결핍이 있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것. 즉, 뭘 먹을까? 아침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 하나 먹어? 아니면 좀 챙겨 먹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그게 충족이 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욕망은 상대적인 개념이면서 내가 이걸 먹어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원숭이가 결국은 오이 먹어도 욕구는 충족이 될 텐데 옆에 포도 주니까 이런 욕망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쨌건 이런 욕망이 또 인간의 욕구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워크라이프 밸런스부터 해서 인류가 삶 자체가 앞으로 엄청나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바뀌는데 아마 아이들 생각들은 이 자리에 계신 기성세대 생각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걸 한번 보면
들으셨죠? 들으셨죠? 아 이게 실제로 아이가 쓴 동시를 이렇게 동요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보면서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부모가 얘기하는 걸 아이들이 그래? 알았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계속 미용사 되겠다고 하니까 야 네가 왜 미용사가 돼? 너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영문초등학교 사립 인사고 나와가지고 하버드까지 나오고 나면 나 할 일 다 했으니 나 이제 하고 싶은 미용사 해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가 쓴 걸 자기 써가지고 문 앞에다 붙여놨다며. 근데 보면서 사실 섬찟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닌지 많이 반성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 마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마슬로우 욕구 단계 생존의 욕구, 안정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 표현, 자아 실현, 자아 완성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생존의 욕구는 우리가 기계혁명이 1차 산업혁명 때 어느 정도 굶주림은 해결이 됩니다. 1차 아까 말씀드린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전기혁명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의 욕구들은 상당 부분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물질 단계고 거의 욕구인 것 같은데 이제 사회적 욕구부터 시작을 해서는 욕구 또는 욕망. 사회적 욕구라는 게 내 보고 싶은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서 보면 충족이 되지만 또 다른 사회적 욕구는 나하고 인터넷으로 친구들 요새 같으면 이제 SNS 통해서 친구를 범위를 넓히고 싶은 이런 사회적 욕구들은 단순 욕구가 아니라 욕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생성적 욕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보혁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처리가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요즘 많이 보잖아요. 블로거들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자기 하는 일을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욕망들을 또 다른 형태로 사업화해서 좀 이따 얘기할 프로슈머 형태로 바꿔나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인간의 욕망들이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직업들을 생성해낼 거다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 욕구 단계에서 보면 여기 1차 기계혁명,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GDP 퍼캐피타 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잖아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넬서스의 인구론 해서 인간은 식량은 산소급수로 늘어나고 인간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해서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농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결국 이제 그 n분의 1은 나눠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먹고 굶어 죽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인구 자체가 어떤 경제 성장, 경제 그 자체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세 인구를 쭉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어요. 그러다 2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우리가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진 거죠.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다가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이걸 1차 산업혁명과 등등이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 욕구까지는 사회적 욕구까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아있는 자기 표현의 욕구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본다면 이제 기계혁명 때는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전쟁 때 안정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이때는 이제 공급 기술 주도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고 지능혁명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표현의 욕망들을 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이 될 거고 이거는 결국은 수요 주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 텐데요. 요게 일에 대한 이제 역사들. 어떤 사람이 기록은 우리의 기억력을 망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이걸 테스형이에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세계 대철학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편집기가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다 일자리를 뺐을 거다, 뺏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50년대에는 이제 재택근로가 완전히 보편화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행은 그냥 어떤 쾌락 또는 기쁨을 자기가 필요할 때 여행만 할 거다. 출퇴근은 더 이상 없을 거다. 그러면 일부는 이제 비슷하게 맞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케인즈가 이게 우리 손자 세대의 이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100년 뒤에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소득 수준은 4배에서 8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근데 정확하게 지금 맞았다는 거고요.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줄어들 거다. 그래서 절대적인 요구는 충족이 되는데 상대적인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다. 근데 실제 이게 이제 일부, 물론 소득은 뭐 어느 정도 맞았는데 비슷하게 여러 가지 나머지들은 이제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동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15시간까지는 아니어도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뭐 자기가 일과 여가와 배움 모든 게 다 혼합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간 산정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해놓고 본다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건데 그런 비관론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지금도 많이 있고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가지고 특히 그렇다. 최근에 기술 진보는 인간의 능력을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되는 것보다 노동 대체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일자리 다 잃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800년대 러다이트 운동부터 해서 기계가 사람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고 1960년도에 61년 타임지에서 이 자동화가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현실이 다르다라고 이랬더니 이번엔 또 다르다. 정말 인공지능 때문에 심각하게 무서워진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 GM은 직원이 80만 명이 있었는데 구글은 지금 58,000명뿐이 안 된다. 매출은 비슷한데 블록버스터가 직원이 84,000명이었는데 넷플릭스는 4,500명뿐이 안 된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반대로 낙관론은 저는 또 달라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술 진보는 일자리를 계속 사실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용이 증가가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공정이 혁신되면 생산성이 나아가지고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창출돼서 결국은 다시 고용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고 통계치로 보더라도 여기 취업자 증가율이 1930년대 대공황, 금융위기 이런 거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취업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 변화에 따라. 그래서 인간의 욕망 충족과 관련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창출이 돼서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직업이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직업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직무로 변화이 되고 바뀐다. 이게 사실 더 심각한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GM, 구글 이 부분들도 단순하게 기업으로만 보면 그게 감소한 건 맞는데 여기 기업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또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컨텐츠 제공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이나 지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세요. 구글 5만 퍼센트 10만 늘고 이게 불과 몇 년. 그래서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빠르게 늘고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파생형까지 고려하면 결국은 일자리 자체는 더 줄어든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의 내용이 이제 바뀌는 게 결국 일자리 총량은 안 줄어들지 몰라도 일하는 방식, 일자리 내용 등등은 뭐 근본적으로 좀 바뀌는 건 불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런 총량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별 근로자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훨씬 더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직업 자체가 변하는 게, 직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 자체가 그때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이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도 있고,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고, 사람의 특성이 필요한 부분들, 새로운 직무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이게 이제 바뀐다는 뜻이에요.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펌에서 이래라는 데서 일이 직업으로 불리게, 무슨 얘기냐면 운전원이라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량 관리하는 이런 직무들을 해왔는데, 이 운전원이라는 직업에서 운전이라는 직무를 또 띄워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리운전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일이 직업으로 분리되고 직업이 일과 기업으로 분리돼서 기업은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우버 택시 같은 경우 카카오 택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직무가 일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완전히 대체되는 경우, 이게 대체되는 형태가 저숙련이고 정형적인 업무들이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없어가지고 조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 옛날 사무실에 있던 것들이 지금 뭐 14년, 지금은 더 하죠. 진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 하나, 뭐 패드 하나만 그런 것들이 바뀌고, 특히 자동차 보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자동차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숙련도도 이게 고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를 탈숙련하는 형태 또는 고숙련하는 형태 하면서 어느 쪽은 고숙련화가 되고 어느 쪽은 탈숙련화가 되면서 양극화가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특성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교사들이 예전에 수업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 가지 기계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 이미 교사는 학습 계획하고 교실 운영하는 형태로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 IBM의 왓슨이 이미 뭐 모든 논문을 읽고 어떤 의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자, 그럴 때 인간, 이 최고의 의사는 누구야? 왓슨에게 우리가 최고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의사.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doktor가 왓슨한테 오히려 왓슨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환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왓슨이 절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활용법도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간을 배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우리 보완해주는 형태로. 이게 뭐야? 나 없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과의 협력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가 AI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기술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삶의 질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이용 후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무, 이거 뭐 간단하게 우리가 ATM기가 있을 때 이제 은행원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원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ATM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산업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지점 개설이 훨씬 쉬워졌고 결과적으로 지점이 많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은행은 늘어났다. 그 대신 은행들이 옛날에 출납 업무는 ATM이 대신하고 은행은 다른 여러 가지 조금 더 첨단의 또는 뭐 고급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고수준의 일들을 함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은행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지금 은행의 경쟁 상대가 같은 금융권이 아니고 이미 네이버고 카카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산업 직업 등장되는데요. 아까 이제 기술 진보로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인간의 욕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런 소비가 되면서 우리가 프로슈머라는 게 만들어지고 프로슈머라는 거 알죠? 프로듀스 컨슈머, 그래서 생산 소비자예요. 생산도 하고 소비자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많이 들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 판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라는 건 인간의 욕망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효과에서 기술 진보가 되고 있고 인간의 욕망이 또 자기 표현이 커질수록 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엄청나게 좀 바뀌고 있고요. 여기 재택근로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작년도에 재택근로가 거의 전 산업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도 대부분 쓰고 있을 텐데 재택근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미 다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로도 이제 빠르게 정착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 형태 바뀌는 부분들, 기경제, 공경제, 기경제, 크라우드워크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화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 뽑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외부에 올려놓고 일해줄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 일 끝내고 다시 나가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뭐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과제단으로 일을 하고 나가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고용, 노동자로서의 특성은 뭐야? 그 사람들 어떻게 보호해야 해?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경제를 해서 판이 완전히 바뀌어나가는 그런 형태고요. 자동차 산업으로 보면 아까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고 이제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걸로 직무가 바뀌는 거 보면 아마 여기까지 마차에서부터 전기자동차까지 기사 운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직무가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기사가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가 되버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 방식 내용이 바뀌어요. 업무 방식과 내용이 기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동차에서도 내가 옛날에 운전하던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뭐 음악을 듣든 뭐 잠을 자든 자동차 내부가 완전히 바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동차 뭐 이렇게 시트 제조하는 업체에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요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린 전기차로 바뀌어서 전혀 시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경쟁 상대가 옆에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 안마 의자 만드는 회사들하고 경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노래방 거의 엄청나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 새로운 직무나 신산업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승용차가 나오면서 뭐 도로도 만들었죠. 그러면 승용차가 생기면서 여행도 해야 되니까 주변에 휴게소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여관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 배달도 발달하게 되는 형태로 하나의 산업들이 이제 계속 다른 산업들을 주관하는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고용 형태도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나 공유제로 바뀌는데 뭐 여기 지금 인류 각국에서 우버나 카카오 택시처럼 완전히 그냥 운전도 자체만으로 직업이라는 게 바뀌어 나가는 거고 공유 경제로 가고 있는데 아까 현대자동차의 정미선 회장님이 이제 그 우버하고 이렇게 협약체결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다음에는 이런 우버나 이런 공유업체한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업체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 가능성을 보면 뭐 거의 대부분 거의 1까지도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일이 바뀔 텐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바뀌는 것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정책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업무 방식 바뀌고 뭐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고용 형태가 바뀔 때 여기에 이제 특고 근로자라는 그런 이제 어떤 노동 정책의 과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수한 형태 근로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자하고는 다른 형태 이런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기계로 안정이 되거나 사람 특성이 필요하거나 또 신산업 신직업이 등장을 하고 하면 우리가 잡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용 서비스 기능들도 강화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계로 대체되거나 방식이 바뀌고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이건 신직업이 생겼을 때 직업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능력 개발 쪽으로 우리가 계속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전체적으로 고용 안전망이 확충이 돼야만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 안정망을 확충해 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정책 방향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과 인간 욕망이라는 생산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 혁신 성장을 통해서 부의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몫은 기업의 몫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소비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부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국가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의 역할들이 공정 분배라는 또는 부의 창출을 통해서 기업이 커가는 건 혁신 성장이라는 의미로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 혁신 성장이라는 뭐 아까 말씀드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신, 스타트업 비즈니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혁신적인 직업 창출 이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동 과제들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신을 확산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헨리 포드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니? 하고 물어본다면 빠른 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자동차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보여주기 전에는 뭘 모른다. 그러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기업가들의 역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가분들이 제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사회 뭐 여러 가지 있는 다 뺐고요.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기본소득 문제 등등들이 대두가 돼요. 기본소득 문제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 단위로 본다면 스위스에서 투표도 했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반드시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수요가 능도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기업들도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잘 보는 것처럼 기업의 정부의 지원금들이 뭐 보편적이나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나 이런 큰 과제가 남아 있고 기본소득을 가게 되면 여전히 재원 문제가 어떻게 충당을 할 건데 라는 기본적인 과제가 해결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대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레드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이코노미에서는 진짜 농경사회 산업재를 갖춘 것만큼이나 큰 엄청나게 기이코노미가 되면서 사람들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세계 판을 완전히 바꾼 것들이다. 그런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이코노미나 이런 부분들 뭐 상시적으로 고용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일종의 특고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한 보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 기회라기보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 같은 것들도 이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뭐 유희, 학습, 일 자체가 상당한 부분 이게 융합이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용적 자영업자, 특고 형태들이 좀 더 많이 커질 거고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로 봐버리면 노동환경법 전면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쪽에 방향을 잡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노동계 입장이 관광이 다릅니다. 관광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게 시간이 처음부터 쫓겨가지고 사실 많이 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은 꽤 갔지만 질문할 게 있으면